네, 전해드린 대로 올해부터 흉악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장현주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머그샷 공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범죄자,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되는 겁니까? 네, 법 제목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이 법률은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굉장히 독특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뭐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정유정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피의자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지만 그게 실물과 굉장히 많이 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좀 현실과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머그샷, 네. 일명 머그샷을 우리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예. 그래서 국회에서 작년 10월에 이게 통과가 되고 올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은요, 중대 범죄자의 얼굴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그 사진을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개 결정일 전후에 30일 사이의 모습, 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의 모습의 사진을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사당국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데 피해자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기존에도 특정 강력범죄랑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한정이 되어서 신상 공개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중상해, 특수상해를 포함해서 아동 청소년 상대의 성범죄라든지 예. 그리고 마약 범죄까지도 신상 공개가 되는 범죄 대상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현재 재판 중인 흉악 범죄자의 머그샷도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기존과 어떤 차별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차이점. 주신 말씀처럼 피고인에 대해서도 머그샷 공개가 이제 신상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관, 그러니까 수사 대상일 때 피의자라고 하고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동안은 이 신상 공개 대상이 피의자에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있었던 그 돌려차기 사건 예. 같은 경우에는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신상 공개가 불가능한 그런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는 법이 개정이 돼서 피고인, 그러니까 재판 중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의 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상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범죄자면서 또 법원의 결정에 네.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관심이 높은 이 고 이선균 씨 사건 관련해서 이 씨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여기 신상 공개가 될지 이제 관심이고 사람들이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돌아가신 이선균 씨 사건 관련해서는 이선균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실장이 있고요. 이 실장 말고 실장이 위층에 거주를 하면서 이선균 씨를 협박을 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있습니다. 네. 지금 A 씨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번에 제정이 돼서 시행되는 법에 따라서 신상 공개가 가능할 것인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제가 이번에 신상 공개가 되는 범죄가 확대되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A 씨를 상대로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갈 협박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범죄 대상이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그 유흥업소 실장이 지금 마약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흥업소 실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A 씨도 마약과 관련한 부분이 있다면 마약 혐의 같은 경우에는 공개 대상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머그샷 공개와는 좀 별도로요. 올해부터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가 있을 때는요,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네.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전자발찌를 가해자에게 채울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할 수 있고 잠정 조치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를 해서요.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을 합니다. 가해자의 접근을 이제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인데요. 특히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그 휴대전화만으로도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그 방치를 마련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범죄자들의 사진을 나중에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그렇죠. 효과가 있냐 해서 머그샷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 머그샷이 범죄 예방에는 그럼 도움이 되냐?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25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뭐 정유정이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되면서 사진이 공개가 되니까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동창생들의 제보가 언론사들에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어떠한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기준을 좀 제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서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0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고 이선규 씨를 협박해서 돈을 뜯은 혐의로 현재 구속이 돼 있죠. 이 네. A 씨가 사실 알고 보니까 유흥업소 실장의 마약 투약 혐의를 제보했던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심지어 이 A 씨는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기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그 유흥업소 실장의 머리카락과 같은 증거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국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유흥업소 실장이 작년 10월 18일에 경찰에 체포가 됐고 사흘 뒤에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이 A 씨가 고 이선균 씨에게 2억을 요구를 했고요. 그중에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A 씨, 유흥업소 실장 B 씨와 평소 절친했던 사이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마약 의혹을 제보를 한 거,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유흥업소 실장과 A씨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서 같이 수감을 하면서 친해진 네.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 다 수감 생활이 끝난 뒤에는 오피스텔 위아래층에 같이 살면서 계속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 수감이 됐던 이유를 보면은 A씨의 경우에는 사기가 있었고 그리고 유흥업소 실장의 경우에는 마약이 전과가 6개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A씨와 그 실장과 A씨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도 최근에는 금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장을 상대로 해서 친하게 지냈지만 A씨가 경찰에 직접 이 수사를 제보를 하게 된 것이었고 예.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그동안에 실장에게 어떠한 협박을 했었던 것들이 네. 실장 본인이 구속이 됐을 때 묻혀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이제 고 이선균 씨를 상대로 공갈 협박을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일단 경찰은 그 A 씨와 유흥업소 실장이 공모했을 가능성까지는 지금 판단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짜고 함께 이선균 씨를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가능성은 얼마든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또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 A 씨와 그리고 유흥업소 실장이 그 고 이선균 씨를 협박했을 때 그 협박한 내용이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어서 돈을 전달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얼마든지 공모의 의심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고요. 다만 경찰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지금 수사하는 단계고 현재까지로는 지금 공모한 것으로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현재까지는 둘이 공모한 네. 것 같지는 않다라고 경찰이 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3의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 여기도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경찰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수사는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공모 관계가 있었던 것을 지금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유흥업소 실장이 A 씨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선균 씨가 사망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갈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신상 정보가 공개가 돼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한 맞아요. 유튜버가 협박범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 네. 이것도 사적 제재 아니냐라는 네.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A 씨에 대해서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요. 맞아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이렇게 사적 제재라고 볼 수 있는 신상 공개들이 여러 차례 있어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상 공개 당연히 불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적 제재가 자꾸 늘어나는 원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 아무래도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강적을 따라오지 못할 때 이런 사적 제재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사회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그러나 이런 사적 제재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법적 안정성 흔들릴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엉뚱한 피해자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중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공모 여부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제3의 범인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사적 네네. 제재의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사적 제재가 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벌금형에 불과한 것이 사실인데요. 예. 강용석 변호사의 경우에는 예전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작년 8월에 벌금 500만 원이 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이게 예. 하나의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그 유튜버의 그 신상 공개에 관해서 그 범죄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형량인 걸 답을 주셨고 네. 장현주 변호사께는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제 공모 여부도 밝혀야 하고 또 다음에 협박범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 이선규 사망 관련한 여기서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그러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이선균 씨는 사망을 했지만 그래도 네. 이 협박 혐의는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협박과 관련된 혐의는 당연히 계속 수사할 것이고요. 네. 특히나 A 씨와 유흥업소 실장이 공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계획하에 이 범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부분을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이 인정된다 한다면 당연히 형법상의 협박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 공범이고 또 사전적으로 계획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참작이 돼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